게임을 안 하시는 시청자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 게임 업계에선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두고 이용자와 업체 간 갈등이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3.1절 연휴 시작을 앞둔 지난주 금요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넥슨 본사 앞입니다. 자율 규제하라 했더니 돌아온 건 확률 조작이라는 조명판이 반짝이는 시위 트럭이 눈에 띕니다. 카지노는 확률 공개, 메이플은 영업 비밀, 겉으로는 단풍 이야기, 뜯어보니 바다 이야기라는 알듯 모를 듯한 문구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시위 트럭 인근엔 흰 돼지 가면에 검정 마스크를 한 남성이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 팻말엔 애정에 사과하라는 역시 알듯 모를 듯한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확률이 게임사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사실이 몇 가지 사례로 밝혀지고, 그리고 그 확률 추산 과정에서 게임사가 유저들을 기만을 해온 거죠, 여태까지. 게임 회사들이 특정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옵션 확률을 가지고 이용자들을 기만해 왔다는 건데, 애정에 사과하라는 팻말 글씨는 넥슨 게임을 믿고 사랑해온 이용자들의 그 애정에 사과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만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요, 아이템 설명에 무작위 확률로 특정 옵션이 나온다고 돼 있으면은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든 확률이 동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 메이플 스토리 측은 얼마 문제의 발단은 국내 최대 게임 회사인 넥슨의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한 아이템인 환생의 불꽃을 두고 시작됐습니다. 2003년 처음 출시된 메이플 스토리는 누적 이용자 수만 1,800만 명에 달하는 넥슨의 알짜 수입원입니다. 환생의 불꽃 아이템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게임 아이템들의 성능이나 활용도를 강화하는 아이템입니다. 당장 이번에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이템 같은 경우는 가장 RPG 게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강화 요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이와 관련 넥슨은 그동안 자사 홈페이지와 게임창에 환생의 불꽃이 높은 수준의 추가 옵션까지 무작위로 부여한다고 공지해 왔습니다. 이를 게임 이용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인위적 개입 없이 말 그대로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 사이에선 원하는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받기 위해 환생의 불꽃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저들 사이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환생의 불꽃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해가지고 아이템의 옵션을 뽑기 위해서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 쓰신 분도 있는데 그것이 이런 가운데 지난달 18일 넥슨은 게임 업데이트 현황을 밝히면서 돌연 환생의 불꽃을 통해 부여되는 추가 옵션을 동일한 확률로 수정했다고 발표합니다. 넥슨의 이 발표에 게임 이용자들은 벌집을 쑤신 듯 뒤집어져 들고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확률로 수정했다는 발표를 뒤집어보면 그 전엔 동일하지 않은 확률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업그레이드 효과가 나올 확률을 인위적으로 낮춰 맞춰온 게 아니냐는 의심과 항의입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비판과 성토가 쇄도하자 넥슨은 어제 홈페이지에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관성적으로 무작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고 부끄럽게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과문은 그러면서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더 이상의 불안감이나 의구심을 없앨 만한 정보, 기록을 공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늦어도 오는 5일 금요일까지는 관련 내용을 준비해 안내하겠다고 사과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메이플 스토리 인벤 총대지는 성명을 내고 디렉터 개인의 사과가 아닌 넥슨 회사 차원의 사과문과 이용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 발표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여러 많은 유저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이 사건을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의 사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넥슨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통상 게임산업 규제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이용자들도 이상원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엔 판교와 홍대, 국회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는 등 적극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율적으로 안 된다면 역시나 법제화만이 답이라고 유저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화하는데 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한 게임업계 임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의는 자율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국내 게임사들만 규제 대상으로 포섭돼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15일 이상원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영업 자유 침해,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 사업자 부담 강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면 초과 상황을 맞고 있는 넥슨이 오는 5일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사태 파장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게임업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달 24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를 새로 발표했는데요. 광명 시흥지구 신도시 지정 전에 10여 명의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최소 7,000평 규모의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명 시흥지구뿐 아니라 하남 등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나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달 24일 수도권 3기 6번째 신도시로 광명 시흥지구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전국 25만 호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우선 1차로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7만 호. 광명 시흥지구는 1271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7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국토부 발표 당일 민변의 한 투기 의혹 제보가 날아듭니다. 주변 지역에 계시는 분이긴 한데 제보 내용은 그거예요. 본인 그 토지 주변에 LH 직원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땅을 샀다. 제보를 받은 민변은 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무작위로 제보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 및 필지를 선정해 LH 직원 이름과 대조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고도 놀라웠습니다. 단 하루 무작위 조사 결과 14명의 LH 직원들이 본인과 가족 등 명의로 총 10개의 필지 7,000평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상 매입 금액은 대략 100억 원 정도, 이 가운데 절반 넘는 58억 원은 본인 자금이 아닌 대출금으로 충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하루 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총 10개 필지, 면적 합계 약 2만 3천 제곱미터, 평수 기준 약 7,000평에 대해 약 100억 원의 토지 매입이 있었고 이 중 대출금은 약 58억 원 가량인 것으로. 토지 매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투기 정황이 더욱 농후합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밝힌 광명 시흥 신도시 지구 내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 내역입니다. 순번 1번과 순번 2번 과림동 토지의 경우 지난 2019년 6월 같은 주인에게서 매입했는데 6명의 소유주 가운데 5명이 LH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목은 답, 면적은 각각 2,739제곱미터와 3,996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830평과 1,210평에 이릅니다. 지목이 답인 점과 면적 등을 감안하면 전업 직장인인 LH 직원들이 밭농사를 짓기 위해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대동소이합니다. 토지 보상을 노린 투기가 의심된다는 게 민변과 참여연대의 지적입니다. 이런 부패라든가 청문회 문제를 더 철저히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주도해야 될 LH 직원들이 개발이 예상되는 청주 신도시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 투기 행위를 했다는 것들은 매우 충격적인. 단순 투기를 넘어 토지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타내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매입 내역 순번 5, 6, 7, 8번을 보면 한 필지당 1,200제곱미터 안팎의 4필지를 7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 7명 가운데 5명은 LH 직원이고 1명은 직원의 부인, 나머지 1명은 다른 필지의 또 다른 LH 직원과 토지를 매입한 사람입니다. 관련해서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000제곱미터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 기준에 들어간다.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제곱미터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의 설명입니다. 심지어 LH 직원들이 사들인 농지에서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LH공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직원들이 이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은 투기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위반 행위로서 현행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7조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 발표는 제보 토지 주변의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 시흥 신도시를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이나 LH 임직원, 나아가 그 배우자나 친인척이 3기 신도시 발표 전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했다면 그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 청구 사항의 골자는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경 해당 지구에 포함된 다수 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 및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계획 등 해당 토지 일원의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는지 여부. 참여연대와 민변은 나아가 공무원이나 공사 임직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준해 불법 이득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더불어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에서 일어났다면 1년 이상의 징역뿐만 아니라 투기이익의 3배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현행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엄벌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부동산 시장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감사원에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부는 일단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요즘은 웬만한 토론회는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오늘 대한변협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주최로 의미 있는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이 붙은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입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왕성민 기자가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는 전 대한변협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 개선 TF에서 활동한 박호균 변호사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최용문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정혜림 사무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윤경식 사무관,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김태호 위원 등 법원과 정부, 학계에서 두루 참석했습니다. 일단 우리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패소자 부담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패소한 쪽에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은 공익소송에도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 패소자 부담 원칙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것이 토론회 발제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입니다. 공익소송은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위한 선의의 목적에서 제기되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패소의 부담은 소송 당사자만이 부담하게 되는 바, 이러한 구조로 인해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다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적 장애인들을 섬에 가두고 염전 노동의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실이 드러나 전 국민을 공분에 빠뜨렸던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피해자 8명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단 1명만 이겼고 나머지 7명은 패했습니다. 이에 나머지 7명은 700만 원에 육박하는 소송 비용을 신안군에 물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소송 비용 부담은 벗었습니다. 이기고 지고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소송에 비용을 부담한 씁쓸한 사건입니다. 헌법 제27조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본권으로 재판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 청구권을 실질화하려면 적어도 공익소송의 경우엔 소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 패소자 부담주의 예외제도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사법 접근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재판 청구권에 이제 침해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과도한 제약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솔루션을 같이 만들어 가면서 관련해서 박호균 변호사는 크게 4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 법률 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대기업과 같은 사회적 지위 격차에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 해소, 입증 책임 부담이 큰 전문 소송의 특성, 헌법상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기능 활성화 등이 그것입니다. 공익소송 자체가 기존 제도나 판례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어 입증 부담이 크고 패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선 소송 비용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 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고 또 전문적 영역에 해당하거나 증거 편제로 입증의 부담이 큰 경우가 많고요. 공익소송은 현 시점에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토론회에선 또 당사자 부담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98조와 함께 같은 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조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종래에는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990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보수도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인권과 정의,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국민 건강권과 관계되는 의료소송 등 공익소송들에까지 일률적으로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 원칙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도 청구한 액수가 다 인정되지 않았다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국가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후 논의를 해서 대한변협에서 2020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98조를 개정하자. 그래서 재판 비용까지 예외를 둘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공익성이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요. 소송 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용문 변호사는 소송 비용 결정과 집행, 2단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법원이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을 할 때 공익소송 등에 대한 예외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민사소송법에 명시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가 소송 비용을 강제 집행하기 전에 공익소송 등에 대한 예외 사유를 다시 고려하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소송 비용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 집행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공익소송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최용문 변호사는 특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감시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소송 비용을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그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런 정보 공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 공개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이 소가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급당 440만 원 정도까지. 반면 일단 패소자 부담 원칙이 훼손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 섞인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에 예외를 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를 공익소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개념과 정의도 아직 불명확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담배 소송 같은 것이 과연 공익소송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등 개념이 굉장히 불명확하여 이를 하나의 소송법 형식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나아가 공익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소가 남발될 경우 정부 정책이나 제도 문제가 모두 사법부로 넘어오는 정치의 사법화, 정책의 사법화, 결과적으로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경 분야나 노동 분야, 교육 분야 더 나아가서 식품 안전, 사회복지, 탈북자 인권, 여성단체 등 정말 다양한 공익소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당사자의 특정이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공익소송이라는 것에 혼재되어 있고요.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2월 국가송무제도 개선 차원에서 공익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법사위 백혜련 의원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소송과 소송 남발의 우려 사이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축구 국가대표 FC 서울 기성용의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논란이 법정으로 갈지 주목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기성용 선수 성폭행 논란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달 24일에 스포츠 전문이라고 알려진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가 2000년에 전라남도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당시 6학년 선수 2명이 1살 아래인 5학년 후배 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 당시에 실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출신이라든가 또는 뭐 전남 이런 점들 때문에 여러 정황들을 조합해서 뭐 네티즌들이 사실상 기성용이 아니냐 이러면서 기성용으로 특정해서 파문이 일파만파였고요.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박지훈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기성용은 뭐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27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K리그 2021 개막전이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뭐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면 나와 무관한 일이다. 뭐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절대 인정할 수도 없다.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미칠 정도로 황당하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뭐 증거가 있으면 공개해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뭐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박지훈 변호사에 의해서 피해자라고 밝힌 그 2명이 다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의 일이 있었다면 이런 정도의 일이 있었다면 당시나 또는 나중에든 어떤 식으로 말이 나왔을 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없다가 변호사를 통해서 폭로가 됐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의 당시 축구부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코치랑 전부 같이 생활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라면서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 최초 폭로한 박지훈 변호사 뭐 그 이후 추가 입장이나 뭐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네, 기성용 선수가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라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곧 증거를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기성용 선수에게 소송을 해라. 그러면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라면서 입장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 자료에는 기성용과 피해자들 이외에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 이런 게 박지훈 변호사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폭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기성용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는 한 이게 뭐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공소시효도 지났고 6학년이면 아마 형사 미성년자일 것 같은데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툼을 한다면 지금 피해자 측에서 직접 법적 다툼을 할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도 보도자료에서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였고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다. 민사소멸시효도 완성됐다. 이런 입장을 덧붙여서 설명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성용 측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조속히 제기해달라. 이걸 거듭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런 취지로 일종의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성용 입장에서는 민형사 소송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면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형사고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이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냐 아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냐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당연히 기성용 선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수사기관은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거기에서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투겠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공은 기성용에게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기성용 이름을 처음에 특정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뭐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뭐 그 명예훼손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를 네. 특정할 수 있기는 해야 하거든요. 네. 뭐 누가 뭐 무슨 일을 했다더라라는 네. 것만 가지고는 그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네.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보도할 때 네. 박지훈 변호사나 또는 피해자 측에서는 네. 전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네. 실명 언급을 먼저 한 적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 내용만 보면 그게 네.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네. 것이 뭐 네티즌들이 조금만 찾아봐도 네. 알 수 있을 정도였고 네. 뭐 또 즉각 기성용 네. 측에서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 이래서 이게 나중에 수사하면서 네. 피해자 특정이 된 거냐 아니냐를 좀 다툴 소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이러면 피해자는 특정됐다고 볼 수 있을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은 결국 네.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성폭행 여부일 텐데 뭐 박지훈 변호사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년도 더 전 사건이고 뭐 이런 경우 뭐 증거가 있다고 해도 뭐 어떤 종류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결국 20년 전이니까 네. 소위 말하는 물증, 뭐 네. 물적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네. 없을 겁니다. 네. 그런 게 20년 이상 보존돼 있을 수는 없을 것 네.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진술이나 증언,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네. 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네. 피해자들만 기억할 수밖에 피해자들이라면 응당 기억할 것들이나 네. 피해자들이 아니면 모르는 사항들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지 네.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다만 박지훈 변호사 측에서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네.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 점은 결국 소송이 제기되는 법원이나 네. 아니면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수사기관에서 네. 이른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가요? 예측을 해본다면? 일단 형사고소를 하는지를 네.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뭐 지금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가 형사고소를 안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형사고소가 되면 뭐 일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나오기도 하니까 좀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 것도 예상해야 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은 알 수가 없고 네. 나중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지 아니면 송치할지 네. 불송치할지 이런 네. 것들을 결정할 때 한번 좀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네. 검찰이 뭐 기소를 할지 여부를 좀 네. 판단할 때 한 번 더 네.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처음에 사건을 접했을 때는 굳이 피해자가 누군지 이렇게 네. 뻔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네. 상당한 명예훼손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훨씬 네. 더 피해자를 두루뭉술하게 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 더 좋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일견했었는데요. 네. 다시 생각해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그냥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이렇게만 할 경우에는 익명의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들 모두가 고통을 받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피해자를 어느 정도는 특정할 수 있는 폭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학교폭력 사태가 이슈가 되면서 뭐 어린 시절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선수 생명 끊고 인생도 끊을 정도의 일이 생겨서는 되느냐 이런 반론도 네. 있는데요. 네.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아주 오랜 기간 뭐 거의 인격이 말살될 정도의 네.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뭐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뭐 반성할 기회를 주고 또 화해할 기회를 주고 이래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하게 되는 점이 참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튼 뭐 경찰 수사 상황 1차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개인 일탈인지 구조 문제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해당 토지를 몰수할 수 있는지 등 법적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등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제도 개선 체계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어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택지 개발과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선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심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대한 처벌과 토지나 부당이득 몰수 여부입니다. 일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2019년 4월 30일에 신설돼서 그 전에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했다면 처벌 수위는 절반 이하로 낮아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조항은 2019년 4월 30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토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 제22조에 의해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도용한 것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 1항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은 징역과 벌금은 함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형사처벌 관건은 사전에 신도시 지정이나 개발 정보를 인지했느냐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인지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별다른 연고가 없는 곳에 LH 직원들이 단체로 토지를 구매한 점으로 미뤄 개발 가능성을 인지하고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왜 그 땅을 샀는지 단순히 투자를 했다. 이게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갑자기 그 주변에 예를 들면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에 특히 땅을 구입해서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이런 게 소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이제 봐야겠고. 특히 LH 직원 여럿이 같은 필지 지분을 매입한 점, 이른바 쪼개기를 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개발 가능성 인지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뤄온 방효석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특히나 조직적으로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모해가지고. 그렇다면 공모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소명을 들어봐야겠죠. 그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다라면 안 되는 거고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 게 소명이 납득할 만한 소명이 안 된다면 그건 뼈방 그냥 내부 정보 이용해 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형사처벌과 함께 또 다른 관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토지를 몰수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 3항은 해당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 이제 벌칙 규정을 보면은 공직자가 이에 위반해서 이제 이렇게 수익을 얻었을 경우 벌칙 이제 처벌 규정도 존재하고 벌칙 86조 제3항에 보면은 그로 인해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LH 직원은 공공기관 직원이니만큼 불법 범죄 행위가 입증된다면 토지나 부당이득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박진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지위는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을 의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했을 경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LH 임직원에 해당된다면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다만 실제 신도시 개발 논의가 있었는지, 이를 알았는지, 단순히 신도시 개발 논의가 있었던 정도를 내부 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조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에 휩싸인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그러면서 한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LH는 앞으로 모든 직원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냐는 식의 적반하장 글들을 잇따라 올려 또 다른 공분을 낳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지구 100억 원대 토지 투기 의혹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주식이 화랑새를 맞으며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유사 투자 자문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피데스 정민규 변호사를 만나 주식 리딩방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며 사기 행각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하는데 신세아 기자입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검색창에 주식을 넣어봤더니 100% 무료방 급등주 테마주 추천 전문 주식 단타방, 급등주 단타, 주식 단타 정보 같은 채팅방들이 주르륵 뜹니다. 주식 관련한 알짜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들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KB금융지주 총괄 준법감시인을 지낸 정민규 변호사는 상당수 주식 리딩방은 불법 행위가 판을 치는 사기라고 단언합니다. 이게 주식 리딩방 관련해서는 단순히 형사상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그런 거래 행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불법 행위 유형을 보면 우선 유명인이나 유명 회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사람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 어피티처럼 메리츠 증권의 존리 사장을 사칭해서 존리 사칭한 존리 대표의 주식 리딩방.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회사나 또는 유명인을 사칭해서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고 유료 회원 가입하는 경우. 어피티는 주식 초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 미디어인데 어피티를 사칭한 주식 리딩반 피해 사례를 상담하다 내친 김에 불법 주식 리딩반 전반에 대한 집단 소송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주식 그래도 좀 하는 입장이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혼자서 싸우기 좀 힘들 것 같고 공동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민규 변호사가 말하는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태는 그야말로 천태만상, 불법 행위 백화점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는 최소 수익률 200% 보장하겠다. 또는 우리는 적중률이 100%다. 그렇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또 유료 회원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형법상의 사기죄가 되거나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놓고 투자자들을 지렛대로 자기 이속만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약간은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작 같은 게 있는데 좀 더 질이 나쁜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운영자가 자기가 먼저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 종목이 정말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니까 사라. 또는 어떤 특정한 호재가 있다. 재료가 뜰 거니까 사라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면은 자기는 팔아치우고 나가는 거죠. 일단 먹튀를 하면 다음 수순은 배째라라는 게 일종의 공식처럼 돼 있다고 정민규 변호사는 말합니다. 막상 가입하고 나서 정보가 안 맞으니까 이거 환불해 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갑자기 환불을 못 해준다. 또는 갑자기 계정을 폐쇄하면서 우리 모르겠다라고 이제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배째라식 여러 가지 다양한 행태의 지금 불법 행태들이 지금 보이죠. 이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기 등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정민규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또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약간의 과장 광고는 누구나 다 거래 행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통상적인 부분을 너무나 지금 초월해서 오버해서 과장 광고를 하면 그게 기망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기죄 관련해서는 그런 기망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주식 리딩 방안에서 나름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민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이게 팀워크라 운영하는 방장이 있고 실제로 정보를 제공하는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바람잡이나 찍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같이 사기를 친 거기. 정민규 변호사는 피해자를 규합해 이런 불법 리딩방을 모두 형사고소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기죄 공범으로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희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여자들 모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처벌받게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더불어 불법 행위에 기인한 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소송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이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스스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피해 구제받을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합의금 명목이나 또는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렇게 정민구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처럼 불법 주식 리딩방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으로 신고만 하면 등록할 수 있는 점, 여기에 금융당국의 관리 인력 부족을 꼽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으로 이제 금감원에서 유사투자 자문업 하는 분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게 없는지를 사실은 실태 조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감원의 그 조사 인력이 너무나 작아서 사실은 효과적인 실태 점검이 안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은 방치되어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체는 미리 걸러낼 수 있도록 투자 실적이나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 최소한의 심사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민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이번에 좀 제도 보완을 해서 신고서를 접수할 때 적어도 운영자나 리더가 과연 어떤 투자 경력이 있고 어떤 투자 실적이 있는지 적어도 그 사람의 투자 레코드나 투자 실적이나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인적사항 같은 거는 좀 제대로 체크를 해서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걸러내주는 식으로 좀. 주식 리딩방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운영자 이름과 회사 홈페이지 등 최소한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실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만약에 가입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저는 홈페이지 같은 걸 한번 검색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든지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 전화를 걸어서 혹시 거기 회사에서 그 회사 명의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여튼 실제를 직접 한번 확인은 해보고 더 당부할 것이 있냐는 질문엔 주식도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남의 말만 듣고 그냥 쉽게 말하면 따라가서 샀다가는 갑자기 주식이 가격이 빠지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또 차트 분석도 하고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공부를 한 다음에 남의 조언이나 주식 리딩방의 조언은 참고로만 하자. 결국은 공짜 정심은 없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일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 좀 볼까요? 네,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네. 간호사 나선영 씨의 얘기입니다. 네. 이 나 씨가 아기를 출산을 했는데 네. 아기가 이제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네. 이 병원에서는 이제 그 전에도 네. 나 씨 말고 다른 간호사들도 역시 선천성 네. 심장 질환을 출산한 경우가 더러 있었고 네. 이제 유산을 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나 씨는 이제 임신 초기 병원 내 이제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이 돼서 네. 이제 태아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했으므로 네. 선천성 심장 질환화 출산이 이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과연 이 선천성 심장 질환화를 출산한 간호사 나 씨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네. 수 있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간호사는 받아야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렵다, 이런 입장일 텐데 내세우는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임신 중 이 작업 환경 유해 요소에 노출이 돼서 네. 선천성 심장 질환아를 출산한 것이므로 이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게 나시 입장입니다. 네. 이제 반면 이런 나시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이제 부상 그리고 질병, 장애, 사망만을 의미하며 출산한 자녀는 이제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안 된다고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뭐 양측 입장이 팽팽한데 업무상 재해 관련한 법령 규정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업무상 재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 1항에서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제 또 제88조 수급권의 보호조항에서는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정도가 좀 사건 관련해서 적용 가능한 법 규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안은 이제 임신한 여성 근로자 업무에 기인한 이제 태아의 건강 손상 또는 출산하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제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게 법조항 자체는 근로자의 질병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상 이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인데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 관계가 성립하게 됐다면 이제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 요양급여 수급 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돼 태어난 출산하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게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정리하면은 근로자 본인에 대해 신체에 대한 손상이 아니어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뭐 그런 취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여성 근로자는 이제 열악한 근무 환경의 영향으로 태아에게 이런 선천성 질환 등의 질병이 생긴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돼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 작업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이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이 되고 이제 이 같은 사실은 출산 후에도 인정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뭐 태아가 숨지거나 사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태아의 건강 손상을 출산 이후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인 만큼 사산한 경우에도 태아가 이제 극단적인 건강 손상을 입은 거 따라서 이제 업무상 재해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라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뭐 아무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일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정권과 파열음을 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남은 수사권을 떼가는 중수처 신설 추진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후임 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법을 받들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해 지키다. 봉법 수직 얘기해보겠습니다. 유지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한 20넉자 건조한 사의 수용 발표엔 청와대의 불쾌감이 강하게 묻어납니다. 뭘 더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후임 총장 인선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법과 정해진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고 짤막하게 원론만 언급했습니다. 일단 검찰청법에 따르면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상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 추천합니다.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1명의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관심은 누가 차기 검찰총장이 되느냐인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 총장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현 정권 들어 대검 반부패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검찰 빅4 가운데 3자리 요직을 꿰차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권과 결을 같이 하며 차기 총장은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졌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이성윤 지검장의 통제권 바뀐 수원지검 수사 대상에 오른 건데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공수처 이첩 여부 정리 등 변수가 있지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직 검찰총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총장 임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검찰 내부 반발을 감수하고 정권과 결을 같이 해온 이성윤 지검장을 일종의 보험처럼 문재인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상존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흔들하면서 연수원 24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직전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 제청한 한동수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등과 관련해 대검 안에서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우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동수 부장은 특히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윤 총장 견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부장이 임명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전국 모든 검사들의 수장인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에 이어 중수처 설립을 통한 검찰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판사 출신 인사가 검찰 수장에 임명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 밖에 검찰 조직 안정 측면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과 모두 호흡을 맞추었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역할을 한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등의 이름도 거론됩니다. 물론 거론되는 인사들 외에 제3의 인물, 파격적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봉법 수직, 법을 받들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해 지키다. 사마천의 사기, 골계 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춘추시대 초나라 장왕 때 우맹이라는 궁중 예술인이 있었습니다. 풍자에 능했다고 하는데 여러 고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장왕이 아끼는 말이 죽자 장왕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감히 말에 대해 간하는 자가 있다면 죽음으로 다스리겠다며 대부의 예로 장례를 치르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우맹은 임금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크게 곡을 하는데 놀란 장왕이 이유를 묻습니다. 우맹은 왕께서 총애하던 말이 죽었는데 대부의 예는 초라합니다. 초나라가 강대국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라며 왕의 예로 장례를 치르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파고 노약자들로 하여금 흙을 저 날라 무덤을 쌓고 제나라와 조나라 한나라와 위나라의 사신들을 호위로 세우고 사당을 세워 태례로 제사를 지내고 줄줄줄줄 쏟아지는 우맹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장왕은 명을 거두고 죽은 말을 삶아 사람들이 먹게 하는 가축의 예로 장례를 대신합니다. 그런 우맹이 어질고 현명했던 재상 손수고가 죽은 뒤 그 처자식이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듣고 손수고의 의관을 입고 손수고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 연회해서 장왕에게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손수고 코스프레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초나라 재상 손수고는 죽을 때까지 청렴을 지켰건만 지금 처자식은 송곳 하나 꽂을 땅 없이 곤궁하여 뗄나무를 팔아먹고 사니 청렴한 벼슬아치도 할 만한 것이 못 되네. 왕은 느낀 바가 있어 손수고의 아들을 불러 친구의 땅 400호를 봉해 후대까지 손수고의 제사를 받들게 합니다. 이 고사에 등장하는 문구가 봉법 수직 경사불감 위비 법을 받들고 직분을 다 지켜 죽어도 감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 한다입니다. 직을 다 지키다.
여당의 중수처 설치 추진 움직임에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검찰총장직을 던졌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 선배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니들로 지칭하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전 정권 적폐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의 속성과 무서움을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돌변한 검찰로부터 비리로 단죄될 것이 두려워 그 안전장치로 이렇게 수사권 분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말입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조직을 하이에나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니들은 수술을 당하고 있는 거다. 자업자득이라고 쓴소리를 보탰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해진 그제도 페이스북에 사냥개를 이용해 사냥을 해본 이들이 자기들이 사냥당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그래서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거다. 이제 와서 니들이 후회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다 자업자득이고 업보라고 업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고 바람이 그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난다. 이것이 검찰이 지난 70년간 권력을 누려온 비결이다. 알아서 눕고 서고 한다는 건데 홍준표 의원의 말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사냥개 발언을 접하니 짐승을 쫓아가서 죽이는 것은 개이지만 개를 풀어 쫓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18사략의 글이 생각납니다. 사냥개와 봉법 수직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으로 누구를 인선할지 사뭇 궁금합니다. 뉴스 사자 성원했습니다.